이렇게 읽으면 좋다. 이건 뭐 독해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요약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고 요약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교수님인가가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0자 내외든 400자 내외든 글자 분량이 지정이 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요약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마도 교수님은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글을 또 많이 읽으신 분이고 핵심을 파악하는데 누구보다 능하신 분일 것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을 쭉 추려서 정리를 했을 때 그 정도 분량이 나왔다면 어떤가요? 그렇죠. 핵심 내용이 아닌 것이 들어가게 되면 글의 분량이 초과되겠죠. 그럼 분량을 초과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핵심 내용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부차적인 것이나 핵심이 아닌 것이 요약문에 들어가게 되면 요약문은 문제의 분량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핵심어 이외의 것들을 제외시키면서 보아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만을 남겨놓는 것이 요약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해서 핵심어들을 파악하고 났으면 이 핵심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어들은 보일지라도요,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약간의 욕을 섞어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글 쓴 사람을 자꾸 우러러 보지 마라. 이 사람을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봐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낮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얘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글을 봐야 의도가 보이지,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면 이건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대단히 권위 있는 학자가 쓴 글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글에서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 글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거리 두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러러보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볼 때 절대 필자를 우러르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얘기 사실 글쓰기의 방법론 이전에 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어만 정리했다고 요약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어와 함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여기서 쓴 이유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구나 라고 하는 글 전체의 논지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문장들의 배치를 보면서 문단의 배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논지를 이해하는 것까지가 독해 과정에서 잡혀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요약을 해낼 수가 있겠네요. 예, 그 다음 조건으로 가보죠. 단순 요약 방법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개념화의 원칙인데요. 이렇게 핵심어가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핵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구성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제시문에 있는 단어들이 고스란히 요약문에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요, 제시문에 좀 중요한 어구가 나와 있다면 세 어절, 네 어절 되는 것이 한 번에 같이 여러분들의 요약문에 함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교들에서 네 어절 이상 베껴 쓴 글은 그냥 베낀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자들은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이 복잡하게 이해한 것들을 단순하게 간추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데, 복잡하게 이야기할 때 쓴 단어의 조합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건 이 친구의 이해력과 약술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급해져서 베껴 쓰지 않도록 자기 언어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을 해서요. 반복되는 어휘의 핵심적인 구절, 즉 키워드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에 옮겨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 언어화 과정을 제시문 옆에다가 만들어 주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다시 읽을 일도 없고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베껴 쓰지 않고 제시문 옆에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휘들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언어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언어화의 과정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게 뭐랄까요? 예를 들어 정의, 저스티스 이런 거 대체할 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적어도 배치라도 바꿔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 개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주고 개별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일반화시키고 하위 개념이 나열된 것은 상위 개념으로 묶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서서 구체적인 사례 난리라고 그랬죠. 하지만 그냥 버리려고 했다고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글들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아주 중요한 글의 뉘앙스를 담아내기도 하고 어떤 글들은 수식하는 표현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놓아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혹시 글의 요약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개념어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글 쓰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구성의 원칙입니다. 자, 단순 요약에 있어서의 구성의 원칙은 일단 첫 번째, 글 전체의 주장을 담은 하나의 주제문을 반드시 작성해서 글의 서두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요약 문제의 예시 답안으로 제시한 답안들을 보면요. 그 답안들은 한결같이 글 전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하나의 주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한 제시문은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첫 번째 채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차 요약 만능 아니다.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서 요약한다고 조윤 요약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 글의 일부를 따오는 것이 제시문이기 때문에 그 제시문 안에는 이미 앞서 제시된 부분 이전에 언급되었던 것들이 다시 간략하게 언급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이 미리 살짝 암시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보시죠. 요약과 요지는 다르다. 제시문의 필자가 되어 요약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요약하라라는 건요. 제시문의 글을 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글의 제시문 간은